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요한 하리는 영국 출신 저널리스트고요. 현재 뉴욕타임즈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가디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멕시코 마약 범죄 조직에 있는 청부 살인업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열성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요한 하리가 이번에 쓴 도둑맞은 집중력은 해외 아마존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꼽은 2023년 올해의 책에도 선정된 화제작이라고 해요. 화제작이다. 네. 이 책에서 우리의 집중력이 언제 어떻게 도난당해 왔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거침없는 반론을 전하는데요. 전 세계 유명 과학자들의 연구 또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사회 조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 내용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책 속에 저자 속에 묶어서 냠냠이가 전해드릴 거고요. 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을 해야 되다 예? 보니까. 누가 있었죠? 자, 저희는 그래서 냉철하게 네. 앞으로 이어나갈 생각이고 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봄을 느끼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녹음을 이어가는 이 순간은 1월 중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2023년 여름에 이 책을 만났고요. 그 이후로 오프라인 서점가에 또는 온라인 서점가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 안팎을 드나들었던 계속 자리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앤 스테디셀러라는 것. 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저의 눈길을 끌었고 오늘의 저희 독서 스텔라가 이 책을 리뷰하는 이유라는 거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처럼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읊어 나갈 거고요. 네. 책의 내용에 집중해서 네.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책이 자기계발 서적은 아니고 심리학 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설처럼 느낀 게 이 요한 하리 작가 본인이 겪은 그 경험을 시작으로 책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저자가 갑자기 내가 너무 집중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이 경험에서 비롯돼서 이걸 나 벗어나야겠어 하면서 프로비스타운이라는 미국의 시골 마을로 통화밖에 안 되는 핸드폰을 들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프로빈스타운으로 떠난 저자가 이렇게 핸드폰도 못 쓰고 이메일이나 SNS를 확인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내 집중력을 방해했을까? 그런 원인을 분석하면서 얘기가 전개돼요. 그렇지. 그래서 서점가를 강타한 집중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요즘 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 집중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임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 책을 저희가 녹음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소위 이슬이를 타겟하는 책이 아닌가 저를 맞아. 저격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행동을 이슬 오빠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멀티태스킹이라든가 잠을 줄여나가는 방식들 맞아요.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이 이전에 방송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삶의 일부로 녹아있는 이미 꽤나 진행되고 있었던 습관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의 저자인 요한 하리는 치매를 빨리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는 집중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슬 오빠가 대부분의 이 여기서 나오는 집중력을 파괴하는 습관을 갖고는 있지만 파괴자 이슬 혼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또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백하세요. 저도 일부는 그러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맞아 나도 이러는데? 나도 이러는데? 이렇게 약간 맞장구를 치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나가면서 중간중간 저격에 대한 반격도 하고 재반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책을 같이 읽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격을 해보시죠. 그렇지. 냠냠이가 말씀드린 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네요. 12페이지. 21세기 초반에 살아있다는 감각은 곧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즉 집중력이 부서지며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과 같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서 본인이 책을 한가득 사놓고는 죄책감을 느끼며 곁눈질로 바라보곤 했대. 그래서 이러한 집중력 저하 현상에 대한 본인의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책의 17페이지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본인이 알아낸 것은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뿐이었고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의 자료조사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도 휴식처는 거의 없었으며 잠시 조사를 멈추고 세계에서 가장 느긋하고 고요한 것으로 유명한 장소들을 찾아갔을 때조차도 이러한 문제, 즉 집중력 저하 문제는 저자인 요한 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 맞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17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요한 하리가 예시를 들어주는데 본인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블루 라군에 앉아 있었을 때 블루 라군은 눈이 내리고 이제 따뜻한 목욕물의 온도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잔잔한 호수가 있는 도시예요.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고요할 것 같고 보글보글 소리만 날 것 같은 그 호수에조차 사람들은 미친 듯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자는 의지력에 관한 세계 최고 과학 전문가 중 한 명인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 작업을 읽었고 직접 그를 인터뷰하러 갔었는데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30년 넘게 의지력과 자제력을 연구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들을 이끌었다고 평가하더라고. 그래서 66세가 된 이 교수의 맞은편에 앉아 우리가 집중력을 잃는 듯 보이는 이유와 집중력을 되찾을 방법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라고 설명했고 바로 그 책은 이 책이 되겠지. 도둑맞은 네. 집중력. 맞아요. 그래서 이 교수가 가름하길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겠죠. 이 바우마이스터의 말 그대로 의지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이며 현존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바우마이스터조차도 이 집중력 부족을 앓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네. 집중력의 대가, 의지력의 대가인 사람조차 이렇게 내 집중력이 전과 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22페이지에 보면 요하나리는 바우마이스터 교수조차 겪는 집중력 저하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이나 우리들 같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공격을 하는 주체는 거대 테크 기업이라는 거고 이 기업 혹은 그 기업이 가진 시스템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주의력의 그러니까 산성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집중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독자가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본인 또한 강력히 지지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고백하더라고. 네.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한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는 문제의 한 단면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변화는 중요하지만 본인 또한 실천은 하고 있다고. 네. 그러나 매우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주의력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네. 이 책의 결론을 이미 프롤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 저하 문제가 사회 조직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정리하길 이러한 여정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즉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제하는데 네. 첫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 산만함으로 가득 찬 삶은 훼손된 삶이라는 것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집중력의 분열이 개인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중력 문제가 사회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인과 사회로서 두 가지의 이유를 나열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집중력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바로 가장 희망적이라는 이야기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렇게 개인이나 사회 또는 특정 개인에게 집중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위기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없앨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중력 문제에 대한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면 요하나리가 본인이 파괴적 습관, 즉 이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는 이 습관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전 약속이라는 것을 사회과학자들에게 배웠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렇지. 사전 약속. 네. 사전 약속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시로 오래된 인류 이야기 중 하나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세일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렇지. 저희가 다른 책에서도 과거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호메로스가 선원들과 같이 바다만 가면 선원들이 어떤 이상한 이유로 갑자기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다에 사는 세일렌이 여성과 새의 모습을 독특하게 뒤섞여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로 빠뜨렸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자 호메로스는 세이렌을 만날 수 있는 바다 어느 구간에 가기 전에 선원들의 몸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요인을 제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손발을 아예 돛대에 단단히 묶어둬서 아예 세이렌을 봐도 바다에 몸을 던지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묶어놓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사전 약속 또는 사전 네. 차단이라고 표현한 거고 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삶에서 다이어트로 비유해서 생각해봐도 좋겠다. 우리가 낮에 혹은 오후 저녁에 안 먹겠다고 음식의 양을 줄이겠다고 칼로리의 섭취를 줄이겠다고 소위 굶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음식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결국은 새벽 2시에는 더 많은 음식들을 섭취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지 네.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천 차단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애초에 집에 사거나 구비해두지 않는 것, 네. 이러한 방식으로 네. 사전 약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집중력을 가장 망치는 습관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니까 이 핸드폰에도 사전 약속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한 거예요. 자, 책의 49페이지로 넘어가면 과학자들은 실제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굉장히 흥미로운 서두로서 하나의 예시를 드는데, 이 연구팀은 책 본문에 새로운 표현과 주제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18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쓰인 책들을 분석하기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의 해시태그를 찾아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컴퓨터는 새로 등장한 문구, 예를 들면 할렘 르네상스나 노딜 브렉시트를 탐지해 그 문구가 얼마나 오래 논의되고 또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이는 과거의 사람들이 새로운 주제를 얼마나 오래 이해하겠는지 확인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네.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라는 소위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의 집중력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주제들이 등장했다 사라졌고 그 속도가 10년 단위로 점점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이 결과를 보고 진짜로 무언가가 변하고 있고 늘 똑같았던 게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집중력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증거였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더 빠르게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제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한번 고친다고 영원히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건 그게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지. 라고 설명하면서 책의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린 이러한 집중력 저하 문제는 사실상 큰 변화나 상태가 호전될 수는 없다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설명의 결을 유지하고 있더라고. 네. 요하나리는 이렇게 삶이 계속해서 가속화됐다면, 우리 사회문화를 둘러싼 주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었다면 우리가 왜 점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정보에 압도되는데 반발은 왜 없었을까라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도를 더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하는 걸로 두고 봤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얼 밀러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얼 밀러는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고 최첨단 두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밀러 교수가 말하길 우리 뇌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고 네. 우리는 매우 단순하고 네. 우리 인간은 인지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바로 이러한 것은 뇌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이고 이러한 뇌의 구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 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반해서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거대한 망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도 컴퓨터처럼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반론이나 혹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혹은 현재 의학 수준에서 우리 뇌에 대한 연구, 즉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완벽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연구 결과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얼 밀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또다시 변할 수 있다면 네.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이상에 집중할 수 있는 뇌 구조도 역시 발현되거나 아직 그러한 부분을 못 찾아낸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요하나리도 처음에는 이런 직감이 들었다고 해요. 나 이메일 확인하면서 책 생각도 하고 문고도 쓰고 화장실도 가는데? 화장실 가서 핸드폰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인간이 동시에 무언가를 멀티태스킹 한다는 것 중에는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멀티태스킹이네.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머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감고 가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치, 뭐 그치. 예를 들면 한강을 러닝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 맞아. 그럴 어떤 수 이런 있죠. 행위들. 물론 보폭이 달라지거나 어딘가가 부족하게 걸을 수는 있겠죠. 또 순간 노래를 놓치는 대목도 그치, 있겠지만 있지, 그럼에도 있지.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의 범주에서 네. 큰 범주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본다. 네, 해보고 요하나리도 처음에는 이런 직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난 하는데요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얼 교수는 사실 이거는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일에서 저 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지. 자, 책의 63페이지에서는 저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평균적인 사무직 노동자는 근무 시간의 40% 가까이를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믿으며 보낸다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은, 즉 이러한 사무직 노동자들은 자기 집중력에서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사무직 노동자 대다수가 일반적인 하루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라는 설명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 얼 밀러 교수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밀러 교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해낼 수 있는 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 뇌의 한계, 우리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네. 다음 내용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요하나리가 프로빈스타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몰입에 대한 경험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멀티태스킹의 키워드에 이어 나오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몰입입니다. 네. 75페이지에 보면 요하나리가 카페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이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있었고 그들의 대화를 이제 엿듣게 된 거예요. 봤을 때 그들은 오늘이 첫 만남인 게 분명했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처음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고 공감도 하고 이런 플로우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두 사람은 사실 전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금발인 남자가 10분간 자기 얘기를 하면 그 앞자리에 앉은 검은머리 남자가 10분간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들인 거지. 근데 오빠 생각이 났어. 에?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녀는 그랬지. 아유 진짜 없다고 사람 없다고 또. 네, 이슬 오빠는 여러분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말을 끄는 걸 보고 아 이게 무슨 대화냐 서로 이제 몰입을 못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서로의 말만 주장만 하는 것 같다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몰입이란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몰입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으로 설명하는 미하일 교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 몰입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모든 자아 감각을 잃은 상태, 네. 즉 시간이 사라진 듯한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몰입은 우리 인간이 아는 것 중 가장 깊은 형태의 집중 상태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러한 몰입 상태가 되려면 단일한 목표를 택해야 하고 그 네. 목표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의미해야 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서 몰입에 빠져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몰입은 특별한 정신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하일 교수가 정의한 이 몰입에 따르면 가장 몰입에 가까운 행위를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예술을요? 사물놀이. 저는 과거의 인정, 방송에서도 인정.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인정. 제가 과거에 사물놀이를 오랜 기간 네. 경험했었고 특히 저는 이제 장구라는 악기를 뭐 다 아시죠? 사실 장구를 다뤘었는데 장구를 치면서 몸이 약간 살짝 붕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진짜? 시간이 사라진 느낌. 아, 소위 영화 위플래시에서 네. 주변 소음이 사라지는 잠깐의 드럼 연주하는 장면처럼 그걸 제가 경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미하일 교수가 설명하기는 자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거라고 그렇지. 하는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집중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아가 소멸해서 그 목표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자아가 소멸했다는 게 좋은 의미로는 안 들리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경험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오. 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해본 이후로 다른 장르, 다른 공부, 어떤 다른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긴 한 번 경험을 해야지 딱 그 강력한 힘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긴 알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 요하나리가 주장하는 대부분에 난 동의하지 않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큼은 이 예술 분야가 인간의 몰입을 가장 쉽게 또는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게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냠냠이의 축하를 뒤로하고 몰입에 이어 수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요하나리는 프로벤스 타운에 오고 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핸드폰 알람에 깨고 그리고 핸드폰 화면과 함께 잠들고 했던 거를 반복했었는데 마침내 자신이 이제 해가 떠오르면 눈을 뜨고 하늘이 깜깜해지면 눈을 감아서 잠에 들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혹시 이런 수면이 우리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지. 아마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이 수면 부족, 바로 핸드폰과 IT 기기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수면 부족 혹은 수면 장애를 느끼시는 혹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래. 왜냐면 저 항상 영상 보면서 잠들거든요. 보면서 잠드는 건 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못 자는 게 장애니까? 계속 못 자는 거야. 이러다가 새벽 4시가 되고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맞아. 하면서 정말 한두 시간 겨우 잠드는? 그치. 그런 적도 있어요. 물론. 보통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잠을 안 잡니다. 진짜 안 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면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무서워, 있고 진짜. 어차피 이대로 한두 시간 어설프게 잘 거 그냥 가버리자. 가버리자.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진실입니다. 과거부터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 정말 안 자고 그래서 무슨 약을 먹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궁금해.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독하죠. 물론 책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저자가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다룰 건강과 수면에 관한 책들에서도 유의미하게 강조하겠지만 네. 저는 그것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혹은 습관에서는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102페이지에 찰스 체이슬러 교수 내용이 나와요. 이 찰스 체이슬러 교수는 수면 연구를 한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서 말하길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만큼 문제다라고. 그래서 찰스 교수가 수면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이 참가자들한테 기초적인 과제를 내줬지만 수면을 겪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제 수행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과제 수행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면서 네. 사람들이 피곤할 때 자신이 순간적 주의 상실이라 칭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라고 정리하더라고. 네. 그래서 실제로 19시간을 내리 깨어 있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고 밝혀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로체스터 대학의 메이켄 네더가드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는데 뇌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엔 한계가 있고 뇌는 서로 다른 두 기능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로 의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잠든 상태로 정화하느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듯해 보인다고 정리하더라고. 이러한 네더가드 박사의 주장은 요하나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여러 박사들, 얼밀러 교수나 네. 미하일 교수, 찰스 교수가 주장했던 여러 결에서의 인간의 뇌가 가진 한계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큰 결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수면의 효과로 넘어와서 그 찰스 교수가 밝힌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주는데요. 수면 중에는 사람의 에너지가 다시 차올라서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전두엽, 즉 뇌에서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수면 시간 감소에 특히 민감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하나리는 이렇게 수면이 집중력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면 부족이 해로운데도 우리는 왜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일까?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인간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활력이 솟게끔, 즉 인간의 몸이 깨어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고 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캠핑을 하러 갔는데 해가 지기 시작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때 각성되는 느낌이 밀려대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그러면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를 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태양빛이 약해지는 순간 새로운 활력이 솟아오른 덕분에 안전하게 자기 부족에게 돌아와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지. 맞아.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빛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해가 지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그쵸. 자겠다고 마음먹는 순간까지 계속 환한 빛을 켜두거나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 프로를 볼 경우 조명이나 핸드폰을 끌 때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이 신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인간의 몸은 갑작스러운 빛의 감소를 일몰로 여기고 우리가 다시 동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비유를 한 거예요. 원시시대 때 동굴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계속 켜고 있으면 이 핸드폰을 켜는 게 뭐 밤 10시나 11시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 갑자기 활력이 싹 솟는 거죠. 그렇지. 그때 잘 시간에 활력이 쏟으면서 우리는 우리는 잠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 현대 문명과 현대 문물 사이에 놓여 있는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수면에 관한 마지막 중요한 질문으로 단 한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네. 바로 책의 118페이지.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데 이 찰스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잠들기 전에 노출되는 빛의 양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찰스 교수는 침실에 인공조명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적어도 침대에 눕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지. 또한 모든 수면 전문가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핸드폰과 다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데 이 다른 관계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록산느 교수가 말하길 많은 사람에게 핸드폰은 아기와 같아서 우리는 새내기 부모님처럼 군다는 거야. 밤새워 지켜봐줘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줘야 하고 우리는 신고 전화를 기다리는 소방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될 시간에 밤새서 지켜보듯이 핸드폰을 아기를 지키듯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찰스 교수가 앞서서 표현한 팁들,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되고 빛의 양을 크게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또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뒤로 갈수록 요하나리가 밝혀주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부연으로는 침실의 적정 온도를 추울 만큼 서늘하게 하면 좋고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체온을 낮추기 힘들수록 잠들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진다는 것. 이런 노하우. 네,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꿀팁도 있네요. 춥게 주무시란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멀티태스킹으로 시작했던 이야기, 몰입을 거쳐 수면으로 왔고요. 수면에서 다시 몰입으로 갑니다. 자, 미하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단순하고 흔한 형태의 몰입 중 하나가 바로 독서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네. 앞서서는 예술을 예로 들었었는데 또 다른 몰입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강조하고 있고 다른 형태의 몰입과 마찬가지로 독서 역시도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문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네.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로 노르웨이 스타바게르 대학의 아네망행 교수의 연구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한테는 종이책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다른 집단한테는 똑같은 정보의 화면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렇지. 이북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에게 방금 읽은 내용을 질문하는 실험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화면으로 정보를 본 사람들이 이 지류, 종이책으로 내용을 본 사람보다 내용을 더 적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단편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나라고 독자들이 혹은 책을 좀 읽어온 사람들이 방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자인 요하나리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인 것처럼 바로 다음 문장에서 여기에는 무려 54개 연구에서 나온 폭넓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부연하면서 네. 아네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화면의 열쇠라고 일컫는다고 설명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책과 화면에서 즉 지류책과 이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네. 크냐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성장하는 독해력의 3분의 2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네 교수는 이렇게 책에서 화면으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책에서 나오는 더 깊은 형태의 읽기 능력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했고 더더욱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긴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잃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 더 고찰해 보아야 된다고 그렇기 문제 제기를 때문에 하죠. 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독서 스텔라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다른 얘기지만 독서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긴 했어요. 그렇지. 이 저자인 요하나리가 독서의 중요성을 책의 전반에 걸쳐서 네. 굉장히 깊게 강조하고 있고 맞아요. 이러한 결에서는 나와 또 생각이 같다라는 것. 알겠어요. 중요하다. 아니 뭐 생각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 네, 그쵸, 저자하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저자의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앞선 아네망행 교수의 독서의 중요성과 맞닿은 내용 중 또 다른 내용으로 심리학 교수 레이먼드 마와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레이먼드는 독서가 과연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회과학자라고 해요. 그렇지. 레이먼드 교수가 말하길 독서는 바깥을 향한 관심과 내면을 향한 관심을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동기나 목표를 이해하려 애쓸 수 있고 그런 소설 속 다양한 요소를 따라가려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나 소설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좋은 영향들, 무한한 상상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네. 저희의 다음 책을 미리 이쯤에서 이 대목에서 예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미리 책을 펼쳐 드시거나 대여하시거나 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레이먼드 교수의 연구를 읽으면서 아 그래 우리도 소설을 읽어야겠다 제가 생각해서 이슬 오빠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읽어온 소설책이 꽤나 많아졌고 고전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좋아하지. 네. 밀란 쿤데라 좋아하고요. 네. 참을 수 없는 존재 좋아하고 가벼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울려요. 좋아하는 것도 예? 네. 자,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책에 대한 예고도 잠시 드리면서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하나리 교수가 이쯤에서 본인의 도전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는데 책의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교수들과의 대담 혹은 정리된 연구들을 전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없애면 한 가지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요하나리 작가는
본인은 많은 자극을 더 오랜 시간 받아들이고 본인이 흡수한 것을 더 간직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이는 더 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대단한 결과지. 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도 함께 벌어졌는데 어느 날 집에 아이팟을 두고 나와서 그냥 해변을 따라 걷기로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식의 흐름대로 가게 놔뒀는데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아, 여기 집중하려고 뭔가 배우려고 왔는데 계속 이렇게 멍 때리면서 돌아다녀도 되나 이렇게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 시절 이후로 가장 창의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딴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딴 생각? 요새는 이제 멍 때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렇지. 이렇게 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는 걸 본인 경험을 빗대어서 증명해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책의 처음부터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를 나열하면 멀티태스킹, 몰입, 수면, 독서, 그리고 딴 생각이에요. 네. 자, 이제 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딴 생각에 대해 잉글랜드 요크에 있는 심리학 교수 조너선 스몰우드를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조너선 교수는 우리가 딴 생각 중에 천천히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개별 단어와 문장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상 정신의 작은 일부는 언제나 배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들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 문장들이 앞장에서 말한 내용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관련성을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핵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책의 여러 다른 부분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이것이 독서에서의 결함이 아니고 이 자체가 독서라는 거야. 지금 정신이 배회하게 두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히려 방황할 정신적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독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도 바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딴 생각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조너선 교수의 주장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너선 교수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하면 다른 수많은 것들이 사라질 거고 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욱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창의적이며 끈기 있는 장기적 결정을 더 잘 내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딴 생각에 대한 각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하나리는 처음에는 이 딴 생각이 주의 집중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오히려 이 딴 생각이 다른 형태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집중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딴 생각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책의 163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핸드폰 또는 IT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는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이 디지털 디톡스가 해결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건데 네. 이러한 생각에 대해 구글의 전 전략 전문가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는 디지털 디톡스는 명확하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지. 네. 그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틀씩 바깥에서 방독면을 쓰는 노력이 환경오염의 해결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하고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단기간 특정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속 불가능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즉 광범위한 사회에서 거대한 침략 세력이 우리의 주의력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환경의 변화만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절제가 주요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한 노력과 의지는 결국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주장과 내용을 제임스 윌리엄 교수의 말을 빌려서 요하나리 작가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윌리엄스 교수와의 만남과 함께 전 구글 엔지니어인 트리스탄 해리스와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6장 이 장의 전반적으로 이 트리스탄 해리스의 활동이나 그의 지론들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집중력 저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개인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저하시키려는 어떤 조직이 있을 것이다. 특정 세력의 불온한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트리스탄 해리스가 말하길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을 만드는 각종 테크 기업들이 쓰는 기술이 마치 마술과 같다고 하면서 마술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술사가 마술을 할 때 어떻게 마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마술사는 사람들의 강점을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마술사는 약점만 알면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눈속임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을 하는 원리가 마치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게 손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 기술력이 뒤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하나리 작가가 정리하기를 마술은 인간 정신의 한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주위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착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주위를 건드리면 알아챌 거라고 또는 바로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역시 착각한다는 거지.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는 잘 속고 있는 고깃덩어리고 마술사가 파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속아 넘어간다고까지 설명하더라고. 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대학 시절에 들은 강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 1학년일 때 포그 교수의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의 수업 내용이 대부분 이제 심리학자 스키너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스키너는 스키너의 심리상자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강화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스키너에게서 얻은 이 수업의 핵심 교훈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싶으면 즉각적인 강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 혹은 SNS에 적용을 한다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끌어내고 싶으면 사용자가 즉시 하트와 좋아요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같이 들은 마이크와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죠? 이 창업자들과 같은 수업을 들었고 이 마이크와 케빈 시스트롬도 포그 교수의 수업을 듣고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마이크와 시스트롬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요랑 하트 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계속해서 받게 만들자. 그렇게 앱을 만들자 해서 앱을 출시한 거고 그와 반면 트리스탄은 이게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수업을 받았다는 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책의 188페이지 페이스북 초창기 투자자 중 한 명인 쇼 파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네. 최근에 봤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와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더라고. 제시 아이젠버거가 주연했던. 네. 그래서 이 쇼 파커는 페이스북의 제작자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기술은 정확히 본인 같은 해커가 떠올릴 법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인간 심리에 취약한 부분을 이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자와 제작자 그리고 쇼 파커와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케빈 시스트롬은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고 밀고 나갔다는 것. 정리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 아이폰을 공동 개발한 토니 파델은 바로 이렇게 평가했다고 전하더라고.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우리가 세상에 뭘 보낸 거지? 사람들의 뇌를 날려버리고 재설정할 수 있는 핵폭탄 생산에 일조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까지 우려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크 기업들이 인간의 시간과 집중력 그리고 주의력을 얼마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뺏을지를 항상 고민해왔고 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당부 그리고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전하는 장이 바로 6장이고요. 특이한 거는 이 실리콘밸리 내부자들 그리고 이제 핵심 임원급들도 또한 본인들이 개발한 이 기술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요하나리가 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만든 사람들조차 이게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계속 끌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하나리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구나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페이스북을 필두로 대부분의 SNS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 네, 부정적인 맞아요. 인식을 전한다고 맞아요. 보여졌고 네. 이러한 내용은 책의 전반부에 걸쳐서도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냠냠이와 제가 말씀드린 테크 기업이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훼손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6가지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것. 네. 바로 책의 206페이지고요. 네. 첫째, 이 웹사이트와 앱들은 우리의 정신을 길들여 잦은 보상을 갈망하게 만들도록 설계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트와 좋아요를 갈구하게 만든다는 거지. 둘째,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평소보다 전환을 더 자주 하게 만드는데 핸드폰을 집어들거나 노트북에서 페이스북을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전환이 집중력에 일으키는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셋째,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우리를 내침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즐겨보고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또한 우리가 무엇에 격노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배움과 파악을 통해 우리의 개인적 트리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어지럽힐지를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알고리즘 작동 방식 때문에 웹사이트들이 우리를 자주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집중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입증해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웹사이트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 분노에 대해 우리가 타인의 분노에 에워싸여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화가 화를 부른다.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사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분노와 적대감으로 가득하게 있다고 만들면 우리는 더더욱 집중을 하지 못하고 위험 요소가 뭐지? 우리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찾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웹사이트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단계로 구성된 현상이 우리 집중력에 가해지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피해이자 해로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우리 인간의 집중력 저하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와 그러한 방식들을 설명하면서도 저자는 210여 페이지 인터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렇지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러한 테크 기업들 특히 페이스북을 필두로 이야기를 더하고 있고 맞아요.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과 사회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우리를 방해해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 제임스 교수와 트리스탄은 모두 입을 모아서 말을 하길 우리한테는 이 구조를 개선할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스템은 시스템 재편으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가 해가 저물 때 오히려 활력을 얻는 것 바로 인류 역사에서 전기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과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에게 인터넷과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우리 인간의 집중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스템이 생성된 것들에 대해서 결국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직면한 인간의 집중력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야. 네. 사실 그러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요하나리가 주장하는 현재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 즉 테크 기업들의 손에 놀아나는 개개인의 한계를 인지하고 빨리 이러한 시스템을 재편하자 네. 혹은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지. 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주로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강조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 개인적인 노력,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 지론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미국인 기술 설계자 니르 이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니르 이알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니르는 이 집중력 위기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접근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거든요. 그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야. 네. 물론 개인 차원에서. 네. 그래서 니르는 이 앱이나 전자기기에 중독되는 과정을 극복하려면 모든 개개인이 각자 기술을 개발해서 이 방해 요소에 굴복하는 자기의 내면에 저항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강하게 마음 먹자. 네. 정신력이다. 라는 그치. 설명이 아닐까. 정신력이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을 쓰지만 갤럭시에도 있겠지만 방해 금지 버튼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저 이제 갤럭시 사용자가 없어졌네요. 독서 스텔라에.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방해금지 버튼을 누르면은 그 순간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도 그런 모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알람 설정 다 되잖아요. 알람 설정으로 극복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니르는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니르가 주장한 방식을 바로 정신 조작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목표가 인간 안에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비슷하게 227페이지에 우리는 습관에 매여 있지 않고 습관을 끊을 수 있다면서 니르는 10분 규칙이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규칙은 우리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때 10분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임박스를 개개인이 설정을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앱을 보고 싶으면 10분 있다가 보자라는 본인의 규칙을 세워서 그 10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점차 본인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확보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요하나리도 받아들이면서 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우리가 당장 시스템을 개개인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당연하고 네. 당장 갈급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요하나리도 얘기를 해요. 니르 방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고 할 수 있는 영향인데 계속해서 니르의 주장을 들으면서 요하나리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니르가 말하는 개인적인 규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실 니르는 앱 설계법, 일상을 사로잡는 제품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면서 이 니르는 계속해서 강연자로 테크 컨퍼런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설득을 개인의 의지다,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 마음에, 요하나리 마음에는 그렇게 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5페이지. 저자는 다시금 본인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자, 어떤 주장이냐? 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근본적인 딜레마가 남아있고 현재 우리 인간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도록 놔둘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바로 이러한 위험의 균형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257페이지 보면 페이스북의 과학자들은 가능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신중하게 분석을 한 뒤 해결책은 하나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 결론은 바로 현재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을 폐기해야 한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다소 충격적인 결론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심층 보도에 따르면 임원들이 이 연구 결과를 채소를 드세요 접근법이라고 부르며 조롱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이러한 방식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별개로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조직화해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혹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혹시 또 있을까라고 질문도 해본다는 거야. 네. 현재 우리 인간인 개개인은 규제받지 않는 감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의 초입에 있을 정도라고 경고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즉 테크 기업들은 더욱더 정교하고 침략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데 이러한 예 중에 하나로 바로 스타일 전이라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 스타일 전이라는 기술은 컴퓨터에 반고흐의 그림을 잔뜩 보여준 뒤에 새로운 장면을 가리킬 때 컴퓨터가 반고흐의 스타일로 그 장면을 재창조할 수 있는데 우리 지메일 쓰잖아요. 지메일을 전부 읽어서 우리 스타일을 모방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버려서 이걸 광고회사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한 개개인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네. 본인들의 수익화 혹은 그쵸. 상품화해낼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하나리가 정리하길 작가는 우리가 경주 중임을 깨닫는다고 설명하면서 한쪽에는 빠른 속도로 힘을 키우며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파악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채굴하는 침략적 기술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기술, 우리의 집중력을 분열시키는 대신 강화하는 기술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야. 바로 이들과 합류해서 싸움에 나설 것인지, 즉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대항하고 현재 시스템을 재편해 나갈 것인지 또는 침략적 기술이 부전승을 거두게 내버려 둘 것인지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이 침략적 기술이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개인의 집중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것. 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인 각성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요하나리가 이번에는 의사 네이딘 버크 해리스를 만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요하나리가 전문 인터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의 연구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한 게 아니라 소위 30개, 40개, 50개 단위의 연구 자료들을 통합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방식을 띠는 것도 이 책의 저자가 즉 요하나리가 주장하는 형태로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거. 네. 책의 특징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이딘이 말하길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우리가 계속해서 각성된 상태일 때 혹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은 상태일 때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곰 얘기도 나오는데 274페이지에 보면 곰의 공격이 자주 발생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화가 난 곰이 동네에 계속 나타나면 우리는 아마도 과각성 상태에 빠질 것이란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위험한 대상이 눈앞에 있는 곰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위험 요소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 과각성이란 단어가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보이는데 네. 바로 하이퍼 비질런스. 각성 상태 이런 거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남이가 말씀드린 이러한 스트레스가 네. 우리 인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문제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책의 285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책에서 요하나리가 제기하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서문에서 본인이 말했듯이 긴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집중력 변화를 추적한 장기 연구는 아직 없지만 작가는 우리의 집중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인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집중력을 훼손하는 여러 요인이 있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전기의 발달, 그리고 산업의 발달, 과학의 발달,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되겠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집중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사실 지난 세기 동안 세계의 폭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고 굉장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왜 집중력이 저하되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하나리는 이렇게 폭력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 추세가 과연 집중력을 끌어내리는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변한 이 추세의 전환과 비교했을 때 우리 수면 시간의 감소, 테크 기업의 감시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의 영향, 경제적인 불안정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요하나리도 나름대로 의문을 제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작가는 예를 들어 주사일제 그렇지. 도입. 우리 대부분의 독자가 근로자임을 감안했을 때 네. 하루에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그 결과 직원들이 수면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면서 병가를 더 적게 낸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즉 우리 인간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집중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하더라고. 네. 실제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298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 아는 시리얼 제조업체 켈로그도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똑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하고요. 식단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나 스트레스, 주사일제, 근로의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식단도 집중력 저하, 특히 뇌 건강에 굉장히 큰 자극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311페이지를 보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양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일 피넉의 의견을 전하는데, 요하나리가 전 세계에서 만난 이 문제, 즉 음식 섭취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이 식사가 집중력을 훼손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해냈다는 거야. 그래서 데일 피넉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째, 현재 우리가 먹는 식단이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주기적으로 유발한다는 거야. 네, 혈당이죠. 혈당 스파이크.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대다수가 먹는 음식에는 뇌가 제대로 발달을 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없다는 거예요. 신선한 음식이 아닌 질이 좀 심각하게 떨어진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가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앞에 2가지와는 다른데, 현재 식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뇌에 거의 마약처럼 작용하는 듯 보이는 화학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지. 식용색소와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책의 말미에서 지금까지 책의 약 300페이지를 할애해 오면서 우리 집중력 저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들을 제안했는데, 여기선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한 문장이 눈에 띄더라고. 바로 집중력 위기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요하나리인 작가 본인이 이 책에서 다룬 그 어떤 요인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기나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을 통해 오염물질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본인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무렵 누가 본인에게 물어봤다면, 즉 대기오염이 천식과 그 밖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설명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오염이 우리의 집중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거지. 자, 이러한 내용은 환경오염과 대기오염과 같은 큰 범주에서는 환경오염이 우리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 대한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딱 하나, 평범한 시민들이 과학적 증거를 알고 그 힘을 합쳐서 이 기업 혹은 정부에게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을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책의 327페이지에 언급되고 있고요. 네. 작가인 요하나리가 책의 프롤로그부터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일관된 보이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바로 우리 개인들이 뭉쳐서 어떤 운동과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서 현재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 대항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식을 갖고 재편해 나가자고 주장한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집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책, 바로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네. 후반부 에필로그에 보면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책의 전반부에 걸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은 소감을 표현해드리면 저는 이제 구성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책이 책 서문에 집중력 저하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나 연구 이론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더라면 질에 겁을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작가가 실제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끌고 나가서인지 구성이 지루하지가 않고 마치 소설 읽는 것처럼 흥미를 당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한 번쯤 읽으면서 개인적인 경험들 스마트폰보다 잠들고 카톡 알람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이런 경험들과도 비슷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고 이렇게 작가와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는 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책 읽는 순간이 재밌게 느껴졌고요. 또 이게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나 심리서적과 다르다는 점은 역시 저희도 리뷰하면서 강조드렸지만 집중력 붕괴 현상이 개인적인 해결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회 재반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차별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보이스를 듣고 저희가 같이 장기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말씀드리면 자, 녹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책의 저자인 요하나리가 저를 타겟하고 쓰지 않았다라는 강한 착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제가 나르시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의 케이스에 맞닿는 부분들 현대인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멀티태스킹, 수면장애, 물론 음식의 섭취까지 그러네. 다양한 방면에서 저 이슬이가 집중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이 친구는 치매에 걸려서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치.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었다고 본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반론을 들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네. 저는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또는 수면 부족을 통해서 불만족하고 과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개개인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인 이슬의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이렇게 있다. 살아가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도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만족도를 물어봐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배려가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들 불만족스럽지 않냐를 깔고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깔린 것을 까면서 그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렇게 사회의 현안 혹은 개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제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네. 이 집중력 문제를 다룬 책 중에서는 가히 추천드리고 싶은 네. 책이 아닐까라고 굉장히 생각해 설득력이 있어요. 봐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저희는 요하나리의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이렇게 네. 마무리해 볼게요. 좋았다. 이슬이와 냠냠이 2인 체제로 리뷰한 첫 번째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뒤로 하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